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한국 GM이 올해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트랙스와 리릭 등 정통 아메리칸 차량 6종을 선보이고 2분기 내 생산 능력을 연간 50만 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김홍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GM이 올해 경영 목표 최우선 순위로 생산 규모 연 50만 대를 꼽았습니다. 라인업 확장을 통한 신차 출시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 GM은 신형 CUV 출시에 앞서 생산 기지인 창원 공장에 9천억여 원을 투자해 양산 준비를 마친 바 있습니다. We will expect to have full capacity in our three facilities, Bopyeong, Changwon, and Boryong, getting to a run rate of 500,000 annual volume. 창원 공장의 최대 생산 능력은 연 30만 대로 부평 보령 공장에서 트레일블레이저와 수출 전용 차량, 뷰익 앙코르 GX 생산 20만 대를 더해 목표치를 채운다는 구상. 램펠 사장은 한국 GM의 미래를 짊어진 모델 신형 CUV의 차명과 출시 시기도 공개했습니다. Along with the Trailblazer and Encore GX, in Q1 we will be launching CCUV. CCUV will be named as Trax Crossover here in Korea. 아울러 연내 얼티엄 기반 전기차 캐딜락 리릭을 출시해 EV 시장에도 진출합니다. This year we will bring to Korea our first Ultium-based EV, the Cadillac Lyriq. This year we are also introducing the GMC brand in Korea, with Sierra as the first vehicle, allowing our customers to experience GMC. 지난해 비용 절감, 수익성 있는 글로벌 차량 라인업의 확장, 환율 효과 등을 통해 손익 분기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GM. 재무실적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어가 올해도 호실적을 거두겠다는 한국 GM의 행보에 시장에 이목이 쏠립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벤츠 역시 올해 사업 전략과 함께 신차 출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12개의 신모델 출시를 통해 국내 수입차 브랜드 1위를 수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김홍모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올해 국내 진출 20주년을 맞아 전기차 더 뉴 EQS SUV를 선봉장으로 총 12종의 신차를 선보이며 고급차, 전동화 시장 공략을 가속합니다. 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한국 진출 후 최대인 8만 976대를 팔아 국내 수입차 브랜드 최초로 연간 판매 8만 대 돌파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사업장이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영국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시장 4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12 new launches, two completely new cars. One of them you saw today, the EQS SUV. And then we will see 8 facelifts, especially for the large size SUVs, GLE, and for the entire compact car lineup. 벤츠 코리아는 전기차 판매 비중을 작년 6.2%의 2.5배 수준인 15%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 시장 상황이 허락하는 한 2030년까지 전 차종을 전동화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시장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2022년 저희의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며 내연기관 판매 비중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국내 첫 손을 보일 전기차로는 EQS SUV가 낙점됐습니다. 더 뉴 EQS SUV는 벤츠에서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VA2가 적용됐으며 107.1kW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되어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459km입니다. 2023년 핵심 전략으로 럭셔리와 전동화, 지속 가능성을 꼽은 벤츠 코리아.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자리를 7년째 이어온 벤츠가 올해도 왕자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KT&G가 필립 모리스와 15년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T&G의 전자담배를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필립 모리스가 판매를 하는 건데요. 저가의 동침, 이유가 뭘까요? 박주영 기자입니다. KT&G가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향후 15년간 관련형 전자담배를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에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새로이 체결했습니다. KT&G는 전자담배 제품을 필립 모리스에 공급하고 필립 모리스는 이를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 판매합니다.
KTNG 입장에서는 글로벌 판매처를 확보하고 필립 모리스 입장에서는 무연 제품 카테고리를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계 담배업계의 글로벌 리더인 PMI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KTNG의 차별화된 제품 개발 능력과 브랜드 경쟁력이 한국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증되었고 향후에도 비약적인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사의 협력은 지난 2020년 1월 처음 시작됐습니다. KTNG는 빠른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필립 모리스의 유통망을 적극 활용한 바 있습니다. 덕분에 리를 일본을 비롯해 유럽 주요국과 중앙아시아 등 글로벌 31개국에 진출시켰습니다. 해외 사업 성적도 좋습니다. KTNG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성장했습니다. 21년과 22년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으로 보면은 1년 만에 2배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4.6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추세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KTNG는 이번 계약 연장을 통해 향후 전자담배 시장에서 연평균 매출 성장 20.6%, 연평균 스틱 성장률이 24%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에서 필립 모리스는 23년부터 25년까지 전자담배 전용 스틱을 최소 160억 개비 판매를 보증하는 등 최소 구매 수량을 정해 KTNG는 안정적인 해외 사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삼표그룹이 골재 및 토석을 운반하는 덤프트럭 운송 의뢰 매칭 서비스인 배차장 어플을 출시했습니다. 운임료 등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 어플을 통해 주변 일감도 찾을 수 있어 공차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전현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어플을 열고 터치 몇 번만으로 화주와 차주들 간의 건자재 화물 운송 의뢰부터 정상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삼표그룹이 덤프 차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배차장 어플을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폐쇄적이던 건자재 운송 시장을 앱을 통해 화주와 차주들이 쉽게 참여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 그간 건자재 운송 시장은 화주와 차주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손해본다는 인식이 강했던 깜깜이 시장입니다. 정보를 디지털로 다 공개를 하고 그 안에서 화주랑 차주가 서로 매칭할 수 있는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휴대폰에 뜨는 화면에는 전국 각지에 위치한 운송업체들이 등록한 의뢰로 가득합니다. 차주는 목록을 확인 후 목적에 맞는 의뢰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차지에서 골재 및 토석을 싣고 하차지에 도착해 운송장 등록을 하면 운송 업무가 완료됩니다. 30일에서 40일 정도 소요가 돼갖고 이제 입금이 됐는데 5일 이내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차주들은 운송 후 어플을 통해 가까운 위치의 일감을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화주는 기존 협력관계의 차주 외에도 빠르고 쉽게 인력을 구할 수 있어 모두에게 윈윈이라는 삼표그룹. 운송사들 입장에서는 내 바운드리의 차 말고 쉽게 외부 차들을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삼표그룹은 배차장 어플에 이어 레미콘, 건설기계 차량 등의 운송시장 영역까지 디지털화의 영역 확장에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주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놨습니다. 한국거래소를 위협할 대체 거래소 출범 등 자본시장 내의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김하슬 기자입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프리미엄 시장 도약을 위해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한 해결책은 파생상품 시장 거래 시간 확대. 파생상품 시장의 개장 시각을 조금만 앞당기면 야간에 발생했던 글로벌 시황 정보가 고스란히 먼저 반영이 될 것입니다. 해외 주식 시장의 경우 대부분 개장 전 파생상품 거래를 시작해 현물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개장 시각을 15분 앞당겨 주식시장 변동성을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이른바 깜깜이 배당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영문 공시도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깜깜이 배당은 실제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야 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아울러 손 이사장은 내년 말 출범하는 대체거래소, 올해 출범하는 증권형 토큰 플랫폼 등으로 인해 자본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ATS와의 경쟁에서 한국거래소가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빠르고 편한 서비스를 좋은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서 매매제도와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한국거래소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하슬입니다. 달라지는 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어떤 해법과 진단을 내놨는지 배석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가 강화되면서 저탄소 경제가 새로운 경제 질서로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주요 산업인 반도체나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안보가 또 부각되고 있고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보호 무역주의와 저탄소 경제 전환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경제 안보가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최 회장이 인사말로 밝힌 내용입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경제 대응이란 대주제를 놓고 경제 석학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탄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보상과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민간 중심의 저탄소 전환 인센티브를 설계하자인데요. 이때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이나 규제적인 접근보다는 민간의 자발적인 저탄소 혁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작년 말부터 주요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수그러들고 있다며 원자력 가격과 공급망 차질도 많이 해소됐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또 달러가 정점을 찍고 약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수출 등 무역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일단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내려왔을 때는 무역도 우리가 작년 가을에 이제 아주 급속도로 악화됐듯이 그 반대로 예상보다 더 빨리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1년에 2회씩 세미나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올겨울 이 난방비 폭등으로 이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화가 날 지경이죠. 지난달 난방비에 놀란 마음 진정하기도 전에 이번 2월엔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산업팀 박나연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자, 벌써 이제 일부 지역에선 2월 난방비 고지서 현재 발부가 다 되고 있죠? 네, 보통 2월 도시가스 사용요금 고지서는 이달 중순쯤 받게 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2월에 납부할 난방비 고지서가 이미 발부가 됐습니다. 예. 지난번 고지서는 맛보기였다. 진짜 폭탄은 2월 고지서였다. 이런 반응들이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데요. 이 요금이 더 오른 이유로는 먼저 올 1월부터 인상된 전기세가 2월분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또 1월에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난방에 대한 수요도 커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훨씬 더 많은 난방 요금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됩니다. 크게 보면 이제 전기와 가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난방비 폭등 원인이 뭡니까?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LNG 가격이 폭등함에 따른 전 세계적 현상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세계 주요국의 주택용 가스요금 역시 최근 최대 2배에서 4배가량 급등한 모습입니다. 한국은 천연가스 공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 가스 가격 급등이 고스란히 국내 난방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이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는 요금 동결로 이러한 원가 인상분을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고 이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계속해서 누적돼서 현재 9조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에서야 뒤늦게 전기와 가스 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앞으로 이제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정부에서는 우선 이번 1분기에는 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2분기에는 추가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인상폭은 아직 미정이지만 단계적으로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에는 난방을 안 트는 만큼 요금 인상분 대비 체감률은 떨어지겠지만 당장 올 겨울, 그러니까 11월 정도부터가 더 큰 고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겨울도 이제 지난해 겨울로 해서 올해 초까지도 문제지만은 이제 앞으로 오는 올해 2023년의 겨울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책 마련이 중요할 텐데 일단 정부에서는 이 서민들의 어떤 이런 어려움, 난방비 어떤 지원 계획 가지고 있죠? 네, 이 산업부는 지난 1일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동절기 가스요금 할인액을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상향한다. 이런 내용의 추가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 동하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폭을 확대한 바 있는데요. 이 난방비 폭탄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자 이번에 추가 대책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게 계시는 분들에게 난방비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보면 떡볶이 장사하시는 분들, 불 떼면서 조금씩 이렇게 연명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즉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들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현재로서는 지원 대상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데 이 소상공인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스와 전기는 소상공인 영업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법제화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예산 마련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소상공인들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팀의 박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비주 초대석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누세핀의 조건부 승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샤페론 김정태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최근 JP모건에서 글로벌 미팅도 활발히 진행해 올해 주목할 점이 많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전합니다. GPCR19를 표적으로 하는 1세대 항염증 치료제로 코로나와 아토피,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샤페론. 특히 올해는 3가지 임상과제의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최근 JP모건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미팅도 성공적으로 이뤄내 매출 신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망 들어봤습니다. 작년에 임상 이상을 마치고 국가 신약과제로 등록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남유럽 국가 한 7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80% 등록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상반기 내로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국가별로 조건부 허가 신청을 낼 예정이고요. 특히 저희 약물 같은 경우는 항염증 치료제입니다. 즉 특정 바이러스나 특정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으로 인한 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종류나 박테리아 종류에 상관없이 치료할 수 있는 폐렴 치료제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할 것이고요. 이번 JP모건 가서 일단 저희가 임상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임상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글로벌 제약사, 그 다음에 리지널 제약사하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임상 데이터가 경쟁 약물 대비 좋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특히나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전 자체가 상당히 새로운 기전의 항염증 치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휴먼 데이터 나오기를 기다렸었는데 이번에 휴먼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지금 목표는 올해까지는 글로벌 기술 이전을 계약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항염증 치료제 이외에도 지금 저희가 나노바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단계는 좀 낮지만 저희 약물에 갖고 있는 효과성이나 안전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아토피도 마찬가지로 미국 임상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좀 추진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임상 IND를 제출해서 하반기에 승인을 받고 임상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국가 임상과 미국 임상을 보유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나노바디 치료제 지금 비임상 단계이긴 하나 글로벌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비임상 단계에서 협업을 추진하는 것이 올해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색조 화장품 브랜드 클리오가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클리오 라이프 케어를 설립했습니다. 이 여성들의 피부에 대한 고민이 화장품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몸속 이너 뷰티부터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박주영 기자가 클리오 라이프 케어 윤성훈 대표를 만났습니다. 클리오의 건강기능식품 자회사인 클리오 라이프 케어가 그룹 전략가인 윤성훈 부사장을 대표로 선임하고 건기식 사업을 적극 확장할 방침입니다. 윤 대표는 클리오의 경영전략본부를 담당하며 물류 등 전반에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인프라를 효율화한 인물입니다. 2014년 연간 400억대였던 클리오의 매출을 2021년까지 4배 이상 성장시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윤 대표에게 클리오 라이프 케어의 미래 청사진을 들어봤습니다. 클리오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30년간 화장품 한길을 계속 걸어오면서 뷰티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어요. 전문성을 이제 이너 뷰티에서 표현하고자 이 브랜드를 만들었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너 뷰티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고객의 아름다움을 더 확산하고 더 같이 제공해 드리자는 마음으로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제조사가 주는 그 메시지대로만 만들면 정말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99점에서 1% 사움을 더하는 거거든요. 콜라겐을 만들 때도 30 몇 회 정도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까지 가보자. 다시 먹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잠시 먹을 만한 제품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 이제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쪽에서의 또 이너뷰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트루아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MZ세대를 타겟으로 봤을 때 더 아름다운 피부를 제공하고 내 피부를 아름답게 보호하는 그쪽에 굉장히 큰 방점을 찍고 있고, 유산균이나 이너케어 또는 뭐 영양, 비타민에 관한 제품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제품들도 지금 만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클리오에 큰 고객이 있어요. 거의 400~500만의 고객이 화장품을 쓰고 있는, 우리 제품을 쓰고 있는 그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또한 피부고 또한 아름다움이고, 그게 이너뷰티로 지금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니는 채널 유통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화장품 하고 있는 유통과 똑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라이프케어도 그쪽 유통, 예를 들어 올리브영이든 네이버 또는 뭐 쿠팡, 그리고 무신사, 마켓컬리, 다양한 그런 채널에서 우리가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색조하면 클리오 하듯이 어느 한 부분에서 콜라겐 또는 이너뷰티하면 그건 라이프케어, 트루아렉스지, 이런 메시지를 만들고 싶은 게 제 바람이고, 그런 것은 결국 시장 지배력으로 그걸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매출은 사업계획상으로는 한 100억 정도까지 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4~5년 뒤에는 400~500억 이상의 매출을 반드시 끌어내고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마케팅하고 좋은 제품으로 다가서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K증권이 중소벤처기업 등 신기술 기반의 비상장사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즉 VC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김하설 기자가 이두현 SK증권 신기술투자본부장을 만나 운용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선정되면서 신기술 사업 금융업 선점에 박차를 가하는 SK증권. 이두현 SK증권 신기술투자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특화된 딥테크 전문 투자 역량을 바탕으로 동반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을 지원한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SK증권은 신기술 사업 금융업을 2019년 11월에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일반적으로 자본시장에서의 투자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SK증권은 자본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 투자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좋은 투자도 하기 위해서 저희 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본부의 투자 형태는 벤처캐피탈과 유사하게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조합을 먼저 만들고 그 조합을 통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투자조합을 통한 어떤 투자의 그 특성이 단기간에 저희 투자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직 저희가 회수 실적은 없지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동안 투자했던 건에 대해서 슬슬 하나씩 회수의 결과, 성과물들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한 1년 10개월 정도 지난 지금 저희가 약 2,300억 원 정도의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40개 정도의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홀딩스, 그리고 저희 이렇게 SK증권 3개 기업이 작년 8월 MOU를 맺어서 디지털 ESG 기업의 어떤 유망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보육을 해서 육성을 하는 그 협약을 맺어서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이번에 작년 말에 선정된 스케일업 팁스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선정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는 또 적극적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스케일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영사로서 어떤 유망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을 먼저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요. 그러면 정부가 R&D 투자, R&D를 할 수 있는 자금들 지원하고, 스케일업 팁스는 무엇보다도 그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기업을 선별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화,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거기에 의미가 있고요. 또는 기술 로드맵에 특화된 그런 인력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영업망과 다양한 정책기관, 연구기관들과의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스케일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할지 이제 관계부처와 운영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3월이나 4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기술투자본부는 모험 자본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고 빠져나가는 그런 투자 자본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씨앗에서 어느 정도 규모까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말 뉴스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